안녕하세요. 한국금융콘텐츠연구소 에디터 홍기현입니다. 오늘은 한종우 에디터님과 강동훈 에디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 같은 것에 크라우드 펀딩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도 조금은 생소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용어가 좀 생소한데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그다음에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의 합성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온라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좀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류는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네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4가지를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먼저 기부형, 그리고 후원형, 네. 그리고 대출형, 네. 증권형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뭐 기부형이라든지 뭐 후원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의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좀 좋은 일을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때 그럴 때도 뭔가 이게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네, 그런 자금들을 모집을 할 때 그럴 때 대중들의 후원을 받아서 한다라는 그런 좋은 목적의 그런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면은 네땡버 그 사이트 많이 쓰시잖아요. 네. 거기 보시면은 뭐 페이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충전을 해서 뭔가를 기부할 때 그런 형태를 크라우드 펀딩의 기부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출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을 좀 많이 하시는데 P2P 대출이라고 좀 통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대출형입니다. 요새 그것도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법정 최고 이자가 24%거든요. P2P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갖고 대출을 진행했을 때 좀 중금리 쪽으로 그렇죠. 해갖고 10에서 15% 정도 그 사이대로 네. 대출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목적 그 특성상 일반 그 대중분들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익이 당연히 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 금융권에 대한 그 이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좀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뭔가 이렇게 남는 게 있어야 좀 빌려주잖아요. 그런데 너무 또 위험하면은 이게 신용도적인 문제도 있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중금리가 자연스럽게 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자금을 모아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한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식인데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그 대부 뭐 이런 쪽으로 사업자를 등록을 해야지 법적으로 좀 효력이 생겨가지고 보호를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 등록된 금융업체예요. 대부업체라고 하면은 그러면 좀 이렇게 사기꾼 사채업자 아닌가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이게 명함 같은 거 좀 많이 보셨죠? 네,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업체들은 대부업체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금융.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말 그대로 그 사채업자라고 하는 흔히들 말씀하시는 그런 그 업자분들이고요. 케이블 같은 데서 좀 광고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인형들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뜬뜬뜬뜬 이런 그런 업체들을 대부업체라고 하고요. 이런 업체들은 정식적으로 일단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가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이자인 현재 24%죠. 네. 그 이자율을 지켜서 주고 그리고 부실률이 상당히 좀 대기업화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은행권보다는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죠. 수익률이 있으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잘 평가를 못 해가지고 띄이는 돈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SNS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까지도 다 검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을 일반 대부업체라고 하는 금융업체가 아니라 IT 업체들이 이것들을 시스템을 전부 다 짜고 프로그래밍을 하잖아요. 근데 이 IT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똑똑한 업체들이에요. 그런 정보들이라든지 그렇죠. SNS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추적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 개인 정보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좀 추적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좀 뛰어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크라우드 펀딩 종류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증권 네. 형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있나요? 네. 증권 형태도 좀 굉장히 좀 많이 활용하시고 좀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업체가 하나 새로 생긴다거나 네. 하면 이렇게 자금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반 금융권을 이용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하나가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총 7억 원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집하는 행위를 크라우드 펀딩의 증권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투자에 대한 배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다 이제 비상장에 투여가 되는 것들이고 나중에 회수를 하는 것도 이제 증권이라든가 이런 것 형태로 해서 환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업 초기 자금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대중들에게 내 사업을 이제 홍보하려고 자금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회사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금 조달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0일에서 45일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목표 설정액은 얼마로 설정을 할 건지를 설정을 하게끔 돼 있고요. 프로젝트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때 그럼 프로젝트를 달성했으면 당연히 자금을 조달한 사람한테 당연히 뭔가 좀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거를 보상으로 해줄지 일반 서비스라든가 상품 이런 것들을 보상되는 것들을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기간이 조금 짧으면은 만약에 뭐 30일이 투자 기간이라고 한다면은 네. 한 달 뒤에 회사가 망할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까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요? 제가 보기에도 네. 좀 단기간이라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단기간 안에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투자액 또한 원래 과거에는 한 500만 원으로 이제 인당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금은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이었죠. 4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1,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는 된다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다른 리스크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죠. 아직 법적으로 이렇게 금융 뭐 예금자 보호라든지 이런 것처럼 투자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네. 법적인 장치는 뭐 투자라고 하면은 뭐 원금 보존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리스크적인 측면은 자금 조달 목표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달성하지도 못했는데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약속했던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은 지급하기로 했던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죠. 일반 서비스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될 텐데 딱 받아 보면은 정말 이건 형편없고 진짜 보여주기식이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회수를 요청을 하더라도 잘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중간 업체 온라인 매체다 보니까 온라인 매체는 딱 자금 조달 거기 홍보하고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 큰 리스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제가 그 2019년도 정부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크라우드 펀딩에 관심이 좀 있는지 작년까지는 모집액이 좀 7억 한도였었는데 15억까지 좀 늘어났더라고요. 2019년도에 이제 개정되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나라에서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니까 그런 자금 조달이라든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한도액이라든가 이런 걸 좀 늘려놓은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 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의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투자하기에는 조금 더 유의해야 하셔야 되는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더 해주실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증권형이라든가 P2P 대출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연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일정 부분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어떤 게 있는지 잘 살펴보신 다음에 하나를 진행하시더라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게 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좀 벤처 기업들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벤처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면은 일정 부분은 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투자자분들한테요? 네,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연말정산 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좀 세금 혜택을 주면서 아이디어가 좀 좋은 기업들은 투자금을 좀 대중들에게 받아서 좀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이런 좀 좋은 체계를 좀 구축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데 무턱대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정말 괜찮은 곳인지 좀 조심스러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여기서 한마디만 더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투자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화하고 이제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 대중들이 이렇게 하나씩 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정치가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꼭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 저도 과거에 좀 안타까운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지지하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에디터님들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에디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